안녕하십니까. 이재현 박사와 함께하는 2023 부모교육. 부모가 1% 바뀌면 자녀는 100% 바뀐다. 진행을 맡은 아동보호팀장 오승혜입니다. 오늘 강의는 부모의 역할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올바른 양육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한 교육입니다. 강의를 진행하실 이재현 박사님을 소개하겠습니다. 강사님은 현재 고려대학교 대학원 아동코칭학과 및 수도국제대학원 대학교 상담복지학과 교수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유명한 저서로는 심리학으로 알아보는 가족사용 설명서, 심리학 편지, 우리 아이 마음 설명서 등이 있으며 다수 TV 프로그램에도 참여하셨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아이들의 행복을 위해 관심을 가지고 강의에 참여해 주신 부모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김미경 은평구청장님의 인사 말씀을 듣고 바로 이어서 강사님의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은평구청장 김미경입니다. 코로나19 상황이 종식되면서 우리의 일상을 회복해 가는 요즘인데요. 요즘 들어 아이들과 밖으로 놀러 가는 시간이 굉장히 많아지셨죠. 가족 간의 유대감이 강화된 가정도 많지만 갈등으로 인해 관계 개선이 필요한 가정도 있습니다. 한 어머니는 100사람의 스승보다 낫다는 명언이 있습니다. 그만큼 부모가 어떻게 양육하는지에 따라 아이들의 미래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오늘 강의는 부모가 1% 바뀌면 자녀는 100% 바뀐다라는 주제로 진행이 됩니다. 오늘 단 1% 정도만이라도 바뀌겠다는 마음으로 강의에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은평구의 미래, 우리 아이들의 행복을 위해 고민하고 노력하시는 부모님들께 감사드리면서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주제가 이제 부모가 1% 바뀌면 자녀는 100% 바뀐다라는 주제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하게 현장에 참여하신 분들하고 이렇게 질의응답을 통해서 강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질문이 질문할 때 이 질자가 그 그림 모양이라는 뜻입니다. 한자로. 그래서 내가 아이들 키울 때 어떤 그림으로 그려야 될지 잘 모를 때 그때 이런 그림을 좀 잘 그려주세요라고 그 묻는 것이 바로 질문입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궁금한 내용을 질의응답하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궁금하신 내용 한번 질문해 보실까요? 요즘 아이들이 부부싸움 노출도 정서학대로 보던데 부부싸움 노출하는 것이 아이들한테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애들이 그 성장을 할 때 시각 성장이 1년 단위로, 즉 12개월 단위로 0.2씩 자랍니다. 그러니까 이제 돌이 되면 0.2예요, 이제. 그러니까 부모님이 싸우는 모습을 정확하게 보진 않지만 애들은 시각적인 부분 보는 것처럼 보이지만 청각에 훨씬 더 큰 타격을 입어요. 그래서 0.2씩 이렇게 자라다가 6세가 되면 성인의 시각인 1.0에서 1.2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완전 어렸을 때는 보여주는 게 잘 큰 영향이 안 되지만 6세 전후로는 엄청난 큰 시각적 폭력이 돼요. 그러니까 그래서 6세쯤 되면 말이 엄청 늘어요. 왜? 보이는 게 너무 명확하게 보이니까 시각이 명확하게 보이면 언어 중추가 폭발을 해요. 왼쪽 눈썹을 이렇게 만져보세요. 그 왼쪽 눈썹 끝에 이렇게 가져가서 여기 끝에 여기 두개골 위치에 이쪽 부위를 이렇게 안쪽으로 쭉 들어가면은 거기가 어떤 영역이냐. 그러니까 여기를 너무 심하게 다쳤어요. 그럼 뭘 못할까요? 사고가 좀 어려울까요? 힌트를 그렇게 드렸는데 그걸 못해. 말을 못해요. 말. 네. 그러니까 여기 다치면 여기를 이제 프랑스 의사 브로카라는 의사가 찾았다 해서 브로카 영역이라 하는데 여기를 너무 심하게 다친 분들은 말을 못해요. 입 주변의 근육을 움직여서 말을 하게 하는 뇌 영역은 여기 브로카 영역이에요. 근데 여기를 다쳐서 말을 못해요. 그러면 브로카 어페이시아라서 브로카 실어증이라 하거든요. 근데 이게 언제쯤 1차 폭발이 오냐면 6세예요. 그러니까 너무 잘 보이니까 이제 말이 명확하게 보이기 때문에 말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6세를 동생을 둔 그 위에 뭐 예를 들면 초등학교 2학년, 3학년, 4학년 언니, 누나, 오빠, 형이 있어요.
근데 6세가 동생이야. 그럼 얘들보다 윗 아이들이 말을 좀 더 못하는 거 아니야? 라고 보일 정도로 말 되게 많아서요. 그러면 엄마들이 너는 왜 동생보다 말을 못해? 조곤조곤 설명을 해 하고 있는데 6세인 동생은 이미 말하고 있어. 너는 조용히 좀 하고 뭐 이렇게 이제 혼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6세 때는 너무 부모가 하는 모든 행동이 다 보이기 때문에 다 수용이 돼요. 그리고 그게 언어와 영향을 끼쳐요. 그래서 부모의 싸움이라는 거는 6세 전후로는 시각적인 실제로 자극이 너무 세게 된다. 이걸 꼭 알아둬야 되고, 그 전에는 시각이 잘 안 보이는 나이가 있죠. 36개월 전에는 완전히 다 시각적인 정보가 잘 안 들어오거든요. 그때는 청각적, 싸울 때의 그 소리, 이게 되게 무서워요. 그리고 애들은 태어나서 엄마 아빠라는 존재가 유일하게 자기한테 사랑을 주는 애착 대상이거든요. 근데 엄마 아빠는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하나의 개념이에요. 혹시 그 아내를 뭐라고 부르세요? 제가 아직 미혼이라서 미혼이시고. 미혼이라 가지고 보통 부부가 결혼을 하면 이제 호칭이라는 게 있잖아요. 서로 보통 어떻게 부르는 걸 가장 많이 들었어요? 보통 자기라고 많이 자기가 네. 무슨 뜻이에요? 도자기? 아니요. 생각해 본 적이 없네요. 그렇죠. 네. 이 자자가 같을 자자예요. 한자로. 당신하고 나하고 하나예요. 같아요. 뭐가? 몸 기자예요. 그러니까 자기 이 말은 당신하고 나하고 원래 한 몸이야. 떨어질 수가 없어. 근데 이제 월급 주니까 잠깐 떨어지는 거야. 끝나고 빨리 와. 딴 데 가면 죽여버린다. 뭐 이런 뜻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게 부부도 한 몸이고 한 신체 하나다라는 개념인데 애들이 부모를 여길 때 그렇게 여겨요. 실제 뇌에서는. 그래서 그 하나의 개념인데 부모가 싸워요. 그러면 하나의 개념이 깨지겠죠. 그럴 때 아이들이 가장 두려워해요. 애착 대상이 두 대상이 깨졌다. 얘들은 그때 제일 불안한데 그 불안을 뭐라 하냐면 유기 불안이라 그래요. 부모가 싸우는 것만으로도 내가 버려질 수 있겠는데, 내가 혹시 저 대상들한테 내가 멀어질 수 있겠는데, 또 심지어 부모가 싸우는 거를 나 때문에 그러나? 라는 그 원인을 자기로 돌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애들 때리는 거하고 똑같이 부모가 싸우는 것만으로도 폭력인 거예요, 사실은. 이해되시죠? 사실 부부싸움을 안 할 수는 없잖아요. 네. 사실 부부싸움이 될 것 같으면 네,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이렇게 큰 질문을 던지긴 했는데 부부싸움을 안 할 수밖에 없다. 할 수밖에 없다 이런 했는데 이거는 자녀의 문제가 아니라 부부에 대한 질문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좀 길지만 얘기 드릴게요. 부부 도대체 결혼을 하고 그 수십 년간 살면서 부부는 도대체 어떤 대화를 하는데 이 대화가 문제가 되고 싸움이 되냐. 요걸 이제 컨플릭트라는 갈등 요소가 뭔지를 보는데 부부는 수십 년간 살면서 대화의 종류가 5가지가 있다고 보통 연구 결과가 나와요. 그 5가지 종류가 뭐냐면 첫 번째는 서로 인정하는 말의 대화를 나누냐. 요게 첫 번째예요. 그러니까 밖에 나가서는 되게 누군가한테 인정하는 말을 잘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인정해주고 하는데 부부가 되고 나서 서로 인정하는 말을 제일 잘 못 쓰냐? 아니면 제일 잘 쓰냐? 요거로 구분돼요. 이 대화를 하냐 못 하냐. 두 번째는 시간의 언어라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둘이 시간만 써도 대화를 나눴다고 여겨요. 부부는. 그래서 대화의 종류가 시간의 언어라는 게 두 번째 종류예요. 세 번째는 선물의 언어라는 게 있어요. 선물을 주는 것도 수천 마디의 대화를 한 거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결혼 기념일이에요. 잘 들어야 돼요, 지금. 결혼 기념일이 됐어요. 그런데 남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선물 주는 거에 제일 흔한 게 꽃이잖아요. 꽃집에 갈 때 되게 불편하지만 결혼 기념일인데 요즘에는 아내들이 어떤 꽃을 좋아합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거기서 뭐 데이지하고 이렇게 뭐 바람꽃하고 해드릴까요? 뭐 해주세요. 하고 나서 이제 다 됐습니다 하고 돈을 주고 가지고 올 때 밖에 그 화원 나올 때 편하게 들고 갈 수 있는 남편들이 있을까요? 되게 놀랍게도 우리나라는 꽃을 든 남자가 되게 의아해하거나 저 꽃을 누구 주려고 이런 사회 분위기잖아요. 그래서 꽃을 든 남자는 되게 부끄러움을 유발하는 그런 사회 문화이긴 해요.
꽃을 든 남자가 있잖아요. 꽃. 부끄러워가지고 이제 들고 가가지고 집에 도착해서 여보 자라고 낼 때 꽃을 내미는 게 아니라 사실은 선물의 언어라는 거는 그 불편하고 막 낯설고 부끄럽지만 그 시간을 다 보내서 꽃을 가지고 주는 거예요. 그럴 때 이 선물의 언어라는 게 그렇게 힘든 거예요. 그런데 주면 어떤 걸 제일 중요하게 여기냐? 즉각적 반응이에요. 내밀자마자 바로 뭐 고마워 이래야 되는데 순간 살짝 이렇게 멈추는 시간이 있어요. 그때 부부가 선물의 언어가 다 깨져요. 그러니까 아내가 할 때 무슨 생각하냐? 잠깐 몇 초지만 이거 왜 돈으로 주지? 왜 이거 꽂아? 미친 거 아니야? 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그거를 잠깐 멈추는 그 시간에 남편은 다 알아요. 캐치가 엄청 빨라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즉각적 반응을 안 주면 이렇게 생각해요. 이 선물의 언어를 쓸 필요가 없구나. 이 사람한테 이런 선물을 주고 싶지 않구나. 이렇게 판단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 선물의 언어에서 제일 중요한 건 서로 간의 즉각적 반응이죠.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언어는 뭐냐면 봉사의 언어라는 게 있어요. 결혼하실 때 약속하고 결혼하겠어요? 아니면 보통 기대하고 결혼하는 것 같아요? 되게 MZ세대일 수도 있어요. 모르겠어요. MZ세대 요즘에 하는지 모르겠지만 대부분의 부부는 기대하고 결혼해요. 예를 들면 이제 뭐 남편은 돈 열심히 벌어다가 생활비랑 양육비를 좀 그래도 갖다 주겠지. 두 번째 뭐 형광등 갈아주겠지. 무거운 거 들어주겠지. 운전해 주겠지. 이런 거예요. 근데 또 남편 입장에서는 아내가 애 낳아주겠지. 애 길러주겠지. 밥 해주겠지. 설거지 해주겠지. 빨래 해주겠지. 이런 거예요. 이런 건 기대죠, 기대. 그러니까 약속이 아니고 대부분은 기대하고 사랑하니까 그래 주겠지. 요 기대는 약속의 반대 표현인데 지금 어려운 얘기 할 테니까 잘 들어야 돼요. 약속과 기대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좀 어렵지만 알아들으셔야 돼요. 욕구라는 단어랑 욕망이라는 단어는 부부가 정말 잘 알아야 돼요. 심리학에서는 이 두 단어가 부부의 관계 그리고 자녀와의 관계를 결정한다고 하거든요. 욕구는 뭐냐면 채워지는 걸 말해요. 예를 들면 배가 고파요. 그럼 밥을 먹으면 채워지죠. 그래서 식욕 욕구라 그래요. 졸려요. 그럼 잠을 자면 채워지죠. 이거는 수면 욕구라 그래요. 그런 것처럼 욕구는 채워질 수 있어요. 그런데 욕망은 채워지지 않는 걸 말해요. 예를 들면 이제 어머님들이 저한테 와서 교수님 저 예뻐지고 싶어요. 욕망이다라는 얘기를 해요. 채워지지 않아요, 사실은. 네. 또 성형하고 또 하고 또 막 귀걸이 사고 예뻐지는 거는 채워지는 개념이 아니에요. 남편들 같은 경우에는 게임 기계나 아니면 남편들, 그러니까 아내들이 봤을 때 왜 저런 게 돈을 써? 하는 차와 같은 차에 어떤 돈을 쓰는 영역이나 말도 안 되는 신발을 많이 사는 남편도 있어요. 이런 것들은 욕망이에요. 그런 것처럼 부부의 관계로 왔을 때 부부의 관계에 있어서 채워지는 거는 약속이에요. 욕구는 약속인데 약속을 하고 살아가는 부부가 거의 없어요. 그러다 보니 아이가 태어나서 부부 간의 약속이 없기 때문에 욕구를 채울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욕망으로 살다 보니까 안 채워지니까 서로 엄청 깨져요. 그래서 부부가 욕구를 채울 수 있는 이 약속이 없으면 그런 체계를 가져본 적이 없으면 자녀가 태어나서 아이를 기를 때도 약속이라는 걸 하지를 않아요. 그냥 우리 애가 내가 이렇게 사랑 줘서 키우니까 잘 크겠지. 어느 정도 개월 수가 되면 뭐 해주겠지. 또 8세쯤 들어가면 이제 공부에 집중해 주겠지. 천만의 말씀.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약속이 되게 중요해요. 약속. 그래서 미리 얘기 드리면 A4 용지 2개를 딱 갖다 놓고 부부들끼리 꼭 하셔야 돼요. 요거 듣는 분들은 지금 늦었다 생각하지 마세요. 어차피 평생 살아야 되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시작하세요. 자녀들하고 상관없이 부부가 먼저 해야 돼요. 제일 위에 부부 약속 정하기, 그리고 아내용 혹은 남편용 이제 한 장씩 가지고 1번부터 10번까지 아내가 원하는 남편한테 요구하는 약속을 쭉 적어보세요. 그럼 그건 남편용이겠죠. 그래서 남편한테 써요. 그리고 아내도 남편한테 원하는 거 쓰고 남편도 아내한테 원하는 걸 쓰세요. 그걸 쓰면 밑에다가 날짜하고 사인하고 다 넣어서
특정 상표를 얘기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다이소나 이런 데 가서 액자 1,000원짜리, 2,000원짜리 해서 그걸 껴넣어서 잘 지내는지 봐야 돼요. 근데 여기서 핵심이 있어요. 약속을 적을 때 4개의 엘리먼트, 4개의 요소가 있어요. 한 줄씩. 그게 뭐냐면은 무슨 요일 날, 몇 시에, 무엇을 몇 번 해달라는지 구체적으로 적는 걸 연습해야 나중에 자녀하고도 잘할 수 있어요. 근데 대부분 처음 쓰라 그러면은 이런 걸 써본 적이 없으니까 아빠들은 이런 거 써요. 매일매일 사랑한다 말해주기 이런. 기계도 아니고 목적도 없고 그냥 매일 사랑한다. 그런 거는 약속에 해당되지 않아요. 그런 것도 또 욕망에 해당돼요. 기대예요. 그런 거 말고 정확하게 무슨 요일날 몇 시에 무엇을 몇 번, 예를 들면은 저녁 월수금 저녁 9시에 음식물 쓰레기 한번 버려다 주기. 이렇게 아내들 되게 잘 써요. 그러면 요걸 지키는 걸 보는 거죠. 그럼 남편이 월요일날 버려다 줘. 그러면은 처음에는 아직도 의심을 해요. 왜? 이전까지 안 해줬잖아요. 안 해줬다가 한 번 하면 아직도 의심해요. 남편을. 근데 수요일날 버려다 줘. 그러면 반대로 나를 의심해요. 남편이 되는 사람인 것 같은데 내가 여태까지 몰라서 그랬나? 이렇게 돼요. 근데 약속을 다 지켜줘. 금요일날 지켜줘. 그러면 저 사람과 나와의 관계를 다시 관찰을 할 수 있어요. 아, 우리가 이런 걸 만들었어야 되는데 모르고 왔었구나. 우리가 약속을 잡아야 되는데 기대하고 살았구나라는 관계에 대한 부분을 그때 와요. 그러다가 일요일쯤에 약속을 하지 않은 일요일쯤에 한 번 더 버려다 줘. 남편 입장에서는 약속을 몰랐을 뿐이지 알면 잘해요. 그래서 이거를 약속을 일요일에 한 번 더 하면은 고마워져요. 엄청 고마워져요. 그러면서 서로가 서로에 대한 약속을 지키면서 채워지는 거죠. 이게 바로 봉사의 언어에 해당되는 거거든요. 제 아내 입장에서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내가 밥하고 설거지하는 거 알겠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요일 날 저녁쯤 되면은 설거지할 게 너무 많이 생겨요. 너무 힘들잖아요. 금요일쯤 되면은. 그래도 나도 소파에 앉아서 같이 TV 보고 싶은데 그런데 금요일 날 더 많이 먹거든요, 사람들이. 그래서 밥을 다 먹은 그 이제 설거지를 하러 갈 때 이게 욕망이 최고를 쳐요. 즉 기대치가 최고를 쳐요. 어떻게? 남편이 내가 설거지 하려고 그러면 나한테 뒤에 와서 소리 쳐줄 것 같아. 뭐라고? 뭐 하는 거야 지금? 쉬어 내가 할게. 이렇게 이제 그렇게 나한테 대신 뭔가 봉사를 해줄 것 같은데 안 해요. 리모컨 소리를 더 높인다고. 그러면 내가 물을 더 세게 틀어.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남편은 더 세게 높여요. 리모컨 높이고. 또 아내는 더 막 세게 닫고. 그러다 보면 결국에는 깨져요. 그렇게 서로가 채워주지 못하죠. 그러면 아내는 어떻게 되냐? 다른 오빠였어야 됐는데, 다른 사람이었어야 됐는데, 이렇게 과거로 돌아가서 과거에 머물면서 바꿀 수 없는 과거에 머물면서 그때 생각을 하는 건 요거를 디프레션 디소더라는 우울장애라 그래요. 우울장애는 대부분이 과거에 이미 끝난 사건을 되돌릴 수 없는데도 되돌리고 싶어 하는 과거에 머물면서 그 우울성을 드러내는 거를 우울장애라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봉사의 언어도 잘 써야 돼요. 그래서 약속을 꼭 해야 되고, 마지막 5번째는 스킨십 언어예요. 스킨십 언어를 진짜 잘해야 돼요. 부부는 꼭 이건 오늘 혹시 여러분들 질문 중에 이제 아이들 수면 문제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질문 나오면 더 정확하게 얘기하겠지만 앞에 인정하는 말, 그 다음에 시간의 언어, 또 선물의 언어, 봉사의 언어, 그리고 마지막 스킨십 언어. 요거는 아이들 수면 독립을 빨리 하라는 얘기를 꼭 드려요. 정확하게 아이들 자고 나면 엄마가 필요 없어요, 사실은. 그리고 아이들이 자면 첫 5분에서 10분 정도만 지나면 서파 수면이라 그래서 깊은 잠을 말하거든요. 모든 인간은 처음 딱 잠을 자자마자 5분에서 10분에 총 초반에 90분 중에 5분에 10분만 되면 깊게 자요. 어버가도 모를 첫 잠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 잠 잘 때 엄마는 일어나서 아이한테 수면을 독립을 해야 돼요. 부모가 먼저 해야 돼요. 그리고 아이는 아이 잠을 자야 돼요. 그리고 나서 부부는 부부의 수면을 취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스킨십 언어라는 이 5개 중에 언어를 정하게 하는 거죠. 다른 여자, 다른 남자 손잡으면 세상에 제일 더러운 짓이에요. 근데 부부는 부부끼리 성관계를 하고 부부끼리 스킨십 언어 하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태어나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언어 중에 이 5번째도 사실 잘해야 되죠. 근데 엄마들 입장에서는 왜 이걸 안 하세요? 그러면은 그냥 힘들어요. 애들 키우는데 도와주지 않고 힘드는 거죠,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부의 언어 5번째 스킨십 언어를 꼭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 애들하고 같이 자고 있으면은 새벽 1시쯤에 남편이 맨날 여보 오라고 이렇게 하죠. 아내들은 하지 말라, 하지 마, 건드리지 마 이렇게 되잖아요. 그거는 부부 관계도 안 좋고 아내한테도 안 좋고 애들한테도 안 좋아요. 부부는 왜 안 좋아요? 당연히 부부가 서로 스킨십 언어를 안 쓰니까. 두 번째, 엄마들한테 왜 안 좋은 줄 아세요? 아이들의 성장은 척추 안에 전각세포라고 얘들이 성장하면서 막 떨어요. 그러니까 몸을 이렇게 움직이거나 이러면서 크는 거거든요, 얘들은. 그런데 뭐 이제 손도 뭐 이렇게 자다가 엄청 구르기도 하고 이렇게 손도 이렇게 치고 그럴 때마다 엄마들이 수면 전장애, 수면 중장애, 수면 후장애 중에 수면 중장애가 뭐냐면 자다가 2번 이상 깨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변으로 가다가 깨고 또 애가 움직이면서 또 깨고 아니면 애가 움직이면서 2번 정도 깨고 이렇게 되면 남편은 새벽 1시쯤에 자고 새벽에 나가도 괜찮은데 나는 애하고 일찍 자고 늦게까지 자도 나는 피곤할 수 있는 거는 수면 중에 2번 이상 깨는 거를 반복하면 사실은 머리나 몸이 회복이 안 돼요. 그래서 엄마도 안 좋은 거예요. 아이도 사실은 안 좋고. 그렇기 때문에 꼭 수면은 독립해야 돼요. 혹시 다음 질문들 중에 그 수면 문제가 있으면 더 자세하게 하겠지만 어쨌든 부부는 이 5가지 언어를 써야지 부부 갈등이 줄어들고 부부 갈등이 줄어들어야 아이들한테 부모가 갈등 없이 잘 보내야지 아이들도 성장할 때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제가 지금 단어를 성장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사실은 발달이라는 단어가 중요해요. 성장은 눈에 보이는 거예요. 키, 몸무게 이런 것. 그럼 엄마들이 잘 알아요. 맨날 밥 그러기 때문에 성장은 되게 신경 많이 쓰는데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루어지는 기능적인 문제를 발달이라 하는데 이 발달이 더 중요해요. 이 발달은 엄마 아빠가 얼마나 건강하게 대화하고 있냐, 아빠가 엄마한테 어떤 말을 하고 부드러운 말을 하고 배려하고 있냐, 엄마도 아이들 있을 때 아빠를 높여주고 서로 존중해주고 있냐, 이게 사실은 아이들의 뇌의 성장에 발달에 영향을 되게 많이 미친다는 것을 알아두셔야 됩니다. 네, 그 다음 또 질문 있으세요? 그 부모랑 이제 아이랑 독립해서 자야 된다라고 맞아요, 얘기를 맞아요. 해주셨는데요. 맞아요. 네, 그 6살, 8살 형 동생 사이이지만 네, 지금 아직까지는 같이 재우고 있는데 그 둘이 따로 재워야 될까요? 당연히 따로 자야 되죠. 어, 그 예를 들면은 지금 우리 성인이 됐는데 혹시 형제 자매하고 같이 사나요? 첫 번째. 네, 같이 살아요. 야, 형제 자매하고 같이 살아요. 네, 그 잠을 같이 자요? 아니요. 그건 아니죠. 네, 이게 뭐냐면은 원래부터 사람은 자기에 대한 그 수면이나 각성, 우리 인간은 24시간 동안 두 가지를 하는 거예요. 눈 뜨고 생활하는 걸 각성이라 그러고 눈을 감고 자는 걸 수면이라 하는데 이게 기본적으로 빨리 독립되면 될수록 자기가 자기 삶을 잘 사는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형제 자매들하고 같이 사는 게 좋은 건 아닌데 지금 이제 결혼을 안 하셔서 그런 것 같아요. 결혼하면 당연히 같이 안 살겠죠. 그런 것처럼 애들한테 하면 안 되는 말들이 있어요. 이런 거. 엄마 아빠 없으면 네가 엄마야. 엄마 아빠 없으면 네가 아빠야. 이런 표현이 사실 뇌에는 되게 안 좋은 표현이에요. 그게 뭐냐면은 얘들이 커가지고 정말 엄마 역할, 아빠 역할을 해야 될까요? 첫째들이. 우리 어른 돼 보니까 사실 형제 자매하고 안 살거든요. 중요한 거는. 그런데 그 어린 나이에 되게 이상한, 잘못된, 그 아이가 하면 안 되는 그런 역할의 가면을 자꾸 씌워요. 그걸 페르소나라고 하는데 그 아이한테 맞지 않은 나이대의 가면을 부모가 말로 씌우는 거예요. 그렇게 되게 위험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수면인데 수면도 애들하고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갔는데 아직도 애들하고 같이 잔다. 그러면 사실은 그렇게 건강하진 않아요. 왜 그런지를 설명을 좀 자세하게 드릴게요. 그리고 아이들하고 같이, 애들끼리도 같이 자면 안 되는 이유가 온전하게 자기 자리에 대한 인식이 필요해요. 이게 이제 뇌에 송과체라는 영역이 있어요. 거기에서 수면 호르몬 멜라토닌이라는 게 나오는데 자기 자리에 대한 수면의 인식이 강할 때, 또 좋을 때
이 수면 호르몬도 잘 나와요. 해외 여행이나 혹시 한 달 살기 뭐 제주 여행 이런 거 해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없으세요? 네. 우리가 보통 밖에 막 한 달 아무리 좋은 곳 갔다 오더라도 공항에 도착을 해서 집에 문을 탁 열고 들어올 때 어때요? 그 좋았던 곳보다 집이라는 곳이 너무 좋지 않겠어요? 맞아요. 그거 뭐냐면은 내가 가장 편안하게 느끼는 곳, 그 중에서 집 안에서도 내가 침대, 내가 늘 익숙하게 잤던 침대에 들어가면 제일 편하다고 느끼겠죠. 그것이 뭐냐면 뇌에서 내가 편안하게 잠을 자는 내 곳이라는 인식도를 스키마라는 기본 수면 스키마라는 게 있어요. 스키마를 번역을 하면 인지 도식이라고 그래요. 머리에 그림이 그려진 거죠. 인지 도식. 근데 아이들은 이게 엄마와 꼭 자야 된다라는 스키마가 있으면 엄마가 없으면 수면이 되게 불편해져요. 반대로 스키마가 깨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없으면 잠을 못 자가 머릿속에 패턴이 잡히기 때문에 저녁에 형제 자매들이 맨날 싸우는 거죠. 잘 때마다 엄마를 빼앗으려고. 그때 이제 엄마들이 가장 고민하는 거는 애들 재우고 일어나면 둘 중에 한 명 중에 예민한 아이가 꼭 내가 없으면, 옆에 없으면, 자다가 없으면 일어나서 저한테 오는데 어떻게 해요? 라고 질문이 이어져요. 그럼 제가 뭐라고 하냐면은 우리 머리에 그 신경세포, 뉴런이라는 신경세포에 이렇게 그 습관을 들이는 과정을 보면 3개월이 걸려요. 그러니까 꾸준하게 3개월 하면은 우리 머리는 습관이라는 게 갖춰집니다. 그러니까 3개월만 뭐 해야 되냐면은 애가 와요. 그러면 재워서 5분에서 10분이면 서파수면이라고 깊은 잠을 잔다고 했잖아요. 그때 아이 방에 계속 눕히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 얘 머리가 어떻게 되냐면은 3개월쯤 지났다가 또 엄마가 없어서 가려고 그럴 때 송가채라는 영역, 이게 소나무 송자, 열매 과자, 이게 솔방울처럼 생겼다 해서 파이니얼 바디라 해서 우리 소나무가 파인트리잖아요. 파이니얼 바디, 송가채라는데 이 송가채가 딱 그 수면을 인식하면 얘가 이제 또 엄마 없어서 가려고 할 때 얘가 잡아요. 뭐라 그러냐? 어차피 가서 눈 뜨면 여기야. 이게 나오는 거예요. 이해돼요? 내가 잠을 자야 되는 공간이 어딘지를 정확하게 인식할 수 있는 것. 이게 아이들한테 그 성장이 되게 중요해요. 자, 그리고 제가 지금 성장 얘기했잖아요. 성장은 키거든요. 키가 크는 게 예를 들면 이런 엄마들이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키가 유전이라고 들었는데 남편 키예요, 엄마 키예요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거든요. 제가 강의 가면 이런 얘기를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얘기는 해줘요. 엄마 32개 유전자 중에 절반 16개, 아빠 32개 유전자 중에 절반 16개를 가져갈 때 그 기본적인 아이들의 키는 엄마 쪽에 가요 라고 얘기는 해요. 유전 정보로. 그런데 엄마들이 그러면 제가 좀 키가 작은데 어떻게 해요? 이렇게 질문하거든요. 그럼 제가 뭐라고 하냐? 엄마 키하고 또 상관없이 정말 180, 190도 나올 수 있는 2차적인 영향은 수면입니다로 이게. 왜? 성장 호르몬은 수면할 때 다 나와요. 그래서 부모의 키하고 상관없이 수면을 9시에서 10시 사이에 하고 기본적으로 4시 반 이후 조금 길게 하려면 정확하게 아이들 개월수마다 다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10시 전에 수면 시작, 그 다음에 4시 반 이후까지 정말로 편안하게 자기 수면 자리에서 자기가 잘하면은 얘들은 키도 엄청 잘 커요. 왜? 성장 호르몬은 다 수면 때만 나와요. 그러니까 수면이 되게 중요해요. 수면 얘기하면 한도 끝도 없지만 어쨌든 부모님들은 그럼 언제부터 수면 독립하는 게 좋을까요? 사실은 뭐 돌 때부터 해도 되는데 가장 좋은 수면 독립이라고, 그러니까 제 주관적으로 요거는 좀 본다면 객관적인 자료도 있지만 우리나라는 36개월이면 좀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 근간이 뭐냐 하면은 객관적인 자료는 애들은 몇 살부터 객관적으로 기억을 할 수 있을까요? 생리적으로 기억. 뭐 지난주 우리 어디 갔었는지 기억나? 이런 거 얘기하면 얘들이 그걸 꺼내가지고 인출을 해서 기억했던 걸 저장했다가 인출해서 기억을 할 수 있는 게 언제부터 할 수 있을까요? 와, 정답이 나왔어요. 오, 대단한데요. 왜 36개월부터 생리적 기억을 잘 할 수 있냐 하면은 우리 머리에 그 기억을 담당하는 뇌 해마라는 게 있어요. 이게 바다의 물고기 해마하고 비슷하게 생겼다 해서 히포캠퍼스라는 해마라는 단어를 가져왔는데 이게 엄마 뱃속에서 태어날 때
그 해마는 있어요. 해마 망울이 있고 포닉스라는 뇌활이라는 바디 몸 부분이 있고 그 끝에 유두체라는 메밀 바디라는 유두체가 있어요. 요 전체를 사실은 해마라고 하는데 이 해마가 요 해마의 그 헤드 부분, 요 망울 부분에 그 이 껍질, 요걸 피질이라고 하는데 콜텍스라는 이 껍질 부분이 완성이 안 돼서 태어나요. 모든 인간은. 그래서 태어났을 때는 기억이 사실은 잘 안 돼요. 잘 안 된다는 게 못 해요. 그래서 제가 청소년 중에 이제 가정폭력 피해 아동하고 상담을 하다 보면 너 아버지가 언제부터 때렸는지 기억나? 이렇게 물어보는데 얘가 감정적으로, 주관적으로 저 2살 때도 기억나요. 뭐 이런 애들 있잖아요. 그럼 거짓말이라고 적어요. 아버지가 폭력을 한 건 맞지만 생리적 기억은 36개월 이후부터 시작돼요. 사실 좀 늦으면 40개월부터. 그러니까 이 해마의 껍질이 완성이 돼야 돼요. 사실은 해마가 완성이 돼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해마가 완성되는 거는 36개월부터니까 훈육이라는 게 가능해요. 36개월 전에는 훈육이 잘 안 돼요. 그리고 감정적인 혹은 감각적인 기억이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엄마가 언제든지 있어줬는지 언제든지 날 편안하게 해주고 있는지 이런 게 되게 중요한데 그래서 36개월까지는 사실은 아이들하고 같이 이렇게 수면을 취하다가 조금 시간이 되면 일어나게 하는 거죠. 그러다가 언제든지 애가 혼자 잘 수 있거나 또 잠을 자기 힘든 아이들은 잠에 빠지는 인면, 그걸 인면이라고 그래요. 잠에 빠지는 그 기간에 인면 과정 때만 도움을 주고 나오면 돼요. 그러면 한 8세까지는 이제 혼자 잔다라는 것도 이제 감각을 기르겠죠. 그래서 그게 중요하다. 안 그러면은 사실은 보통은 엄마가 애들하고 같이 자다가 그냥 피곤하니까 양육하다 보면 피곤하니까 그냥 자버리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엄마도 중간에 아이가 자꾸 뒤처지기만 하다가 혹은 슬립 테러라 해서 야경증 있는 애가 있고 부정적인 꿈을 많이 꾸면서 깨는 애가 있어요. 그 다음에 또 가위 눌림 현상도 있고 또 잠꼬대 하는 애가 있고 또 제일 센 거는 목류라는 것도 있는데 소아목류 이런 것들을 할 때 부모가 너무 세게 이렇게 수면이 깨지면 부모도 사실은 힘들다라는 걸 꼭 알아둬야 돼요. 그래서 아이들은 온전하게 아이가 수면하고 각자의 방에서 각자가 자기 수면을 어릴 때부터 36개월 기준으로 할 수 있으면 제일 좋고 순서는 윗아이 아랫아이가 없어요. 먼저 잠을 잘 자는 아이를 먼저 재우고 그리고 잠 잘 못 자는 애를 두 번째 걔한테 가가지고 걔를 재우고 나올 수 있게끔 하는 게 좋아요. 이런 방법이 많죠. 위아래층으로 2층 침대도 많이 쓰는데 재우는 거는 2층 침대에 재우지만 잠을 자면 들고 각자 방에 눕히고까지 나오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일어날 때는 각자 침대에서 일어나게 하는 거. 이게 제일 좋습니다. 몸이 기억하는 거를 절차 기억이라 그래요. 좀 어려운 말일 수도 있지만 우리는 기억이 종류가 되게 많아요. 감각 기억도 있고 또 복잡한 작업 기억이라는 게 있고 또 단어만 기억하는 의미 기억이라는 게 있고 단어는 기억 안 나는데 스토리만 기억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거를 우리가 에피소딕 메모리라고 사파 기억이라고 하는데 이런 감정 기억이나 장기 기억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절차 기억이라고 몸이 기억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혹시 자전거 탈 수 있어요? 아, 네. 자전거 탄. 그러면 자전거를 한 10년 안 타더라도 10년 후에 갑자기 자전거를 타도 탈 수 있겠죠? 네. 그런 거를 절차 기억이에요. 우리 몸이 기억하는 거라. 그래서 운동 영역, 감각 영역을 다루는 머리 전두엽하고 두정엽 사이에 그 소마토 센소리 콜텍스나 아니면 모터 콜텍스라는 게 있어요. 그런 게 있어요. 우리 어머님들이 이렇게 머리띠 하면 딱 머리띠 하는 그 위치쯤에 있는데 거기에 사실은 해마에 영향을 주면서 몸이 기억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어릴 때부터 몸이 기억하는 좋은 습관들을 잘 만들수록 잘 키우는 거예요. 아시겠죠? 수면이 그 중에 하나다. 네. 네. 그 수면도 중요할 것 같은데. 네네. 네네. 그 사실 아이들한테 있어서 이제 먹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아, 너무 네, 중요하죠. 네, 그 7살 아이가 음. 편식이 너무 심해가지고, 네, 그 골고루 먹이려면 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아, 이거 음식 얘기가 심리적인 영역은 되게 다양한 요인이 있거든요. 첫 번째, 우선 먹는 게 왜 중요한지를 알려드리고 언제 먹는지 중요한지도 또 알려드릴게요. 특히
특히 아침 식사가 제일 중요하긴 한데 그 이유를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 몸에 행복감을 이렇게 느끼게 만드는 호르몬이 뭔지 혹시 들어본 적 있나요? 행복 호르몬 뭐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도파민? 어쨌든 말을 해주셔서 감사하긴 한데 세로토닌이라는 호르몬이 있는데, 자, 이 세로토닌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어디에서 분비를 할까요? 뇌에서. 머리에서 분비를 하는데 10%에서 15% 정도밖에 안 돼요. 정말 90% 가까이 많이 나오는 게 어디냐면은 손을 이렇게 들어보세요. 그리고 배에다 갖다 대보세요. 여기 인테스틴은 장에서, 그러니까 물론 위에서도 나오는데 위에서 나오는데 장에서 대부분이 나와요. 그 말은 뭐냐면 먹어야 인간은 세로토닌이 나오고 편안함, 만족감 이런 것들이 느껴요. 그래서 행복에 가까운 감각이에요. 근데 이게 아침 먹어서 많이 나올까요? 점심 먹어서 많이 나올까요? 저녁 먹어서 많이 나올까요? 놀랍게도 아침에 대부분이 다 나와요. 저녁에는 거의 분비가 안 됩니다. 이게 뭐냐 하면은 반대로 저녁에는 되게 저녁 식사라는 게 되게 위험해요. 저녁 식사는 언제쯤을 말하나요? 7시 이후에 먹는, 그러니까 야식과 관련된 것이 되게 위험해요. 왜 그러냐면은 저녁에 음식을 먹는다는 거는 그 7시, 8시 이후에 먹는다는 거는 저녁 잠을 자는 10시라는 기준 이후에도 뭔가가 위장관계통이 소화를 시켜야 되는, 운동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이게 되게 힘든 일이죠. 예를 들면은 나는 야근할 이유가 없는데 야근을 계속 시킨다 그러면 기분이 어떻겠어요? 안 좋죠. 감정이 깨지겠죠. 근데 이거는 신체적으로 깨져요. 그러니까 식도가 있고 뭘 먹었잖아요. 식도가 있어요. 식도도 절반 위는 수의근이라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여기까지 내려가는 그 쾌감을 느끼려고 우리는 식도락을 느끼려고 많이 먹는데, 어쨌든 식도를 넘어가면 위가 있어요. 위하고 이 소장 사이에 뭐가 있냐면 손가락 12개 길이라 그래서 이걸 12지장이라 그래요. 12지장 12개 길이라 해서 여기에 소화액이 또 다 나와요. 그리고 난 다음에 소장, 대장으로 해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우리가 대변이라는 걸 통해서 이제 소화되고 남은 거를 이제 내보내는데, 이 위장관계통이 얘들도 쉬어야 되고 자야 되는데 저녁에 7시 이후에 많이 먹는다는 거는 결국엔 얘들 쉬지 못하게 하면서 몸이 면역력을 잃어가지고 다치게 되는 거예요. 온갖 염증 걸리고 난 이후에 염증이 오랫동안 지속되면 암에 걸리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 암에 걸린 분들이 병원에 가면은 아침을 많이 주고 점심을 또 정량을 주고 저녁은 사과 2쪽 줘요. 왜요? 자기는 그렇게 안 살았거든. 저녁에 맨날 많이 먹었거든. 우리 일반 사람들이 너무 저녁에 많이 먹어요. 애들 저녁에 막 많이 먹어요. 그런 내 몸이 익숙해지면 저녁에 사과 2쪽 주면요, 내 몸이 데모해요. 더 달라고. 그러면 물어보겠죠. 왜 저녁에 이렇게 사과 2쪽밖에 안 줘요? 그럼 의사분들이 뭐라고 하냐면 저녁에 많이 드시는 거는 발암물질입니다 라고 얘기해요. 몸이 쉬어줘야 되는데 너무 많은 걸 과식이나 너무 많이 폭식을 해가지고 쉬지 못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험한 거다라고 알려주고요. 그리고 저녁쯤에 되면은 저녁 7시 이후는 어떠한 사람이라도 아침에 일어나서 활동을 하고 또 직장을 다니고 또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니다 보니까 어쨌든 뭔가를 활동을 했죠. 사람이 움직여서 뭘 했잖아요. 에너지를 썼잖아요. 그럼 저녁쯤 되면은 이제 좀 쉬라고 알아서 스트레스 호르몬 코르티졸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을 콩팥 위에, 부신이라는 영역이 있어요. 콩팥 위에, 키드니 위에. 근데 거기에 껍질, 제일 피질에서 스트레스 호르몬 코르티졸이 분비돼요. 근데 그게 저녁에 되면 누구나 다 나와요. 그게 온몸에 사실 나오는 시간이 7시 이후부터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는 쉬어줘야 되는데 밥을 먹으면서 저녁에 괴롭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저녁에는 잘 안 먹어야 돼요. 어쨌든 줄이면 그런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아침에는 어떠냐? 아침에는 몸이 쉬어졌다가 이제 각성 상태로 움직여야 되는 상황일 때 음식을 먹는 거는 온전하게 에너지가 되겠죠. 그러니까 아침에는 잘 먹어야 되고 골고루 먹어야 되고 어찌 보면 약간의 하루 양에 있어서 살짝의 과식도 괜찮아요. 근데 과식을 많이 먹는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꼭꼭꼭꼭 씹어가지고 먹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는 부분을 지금부터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지금 애가 골고루 먹지 않는다 이 질문이잖아요. 그러니까 골고루 먹지 않는다 이 질문만 설명을 이거를 알면 안 돼요. 이 주변 얘기를 다 알아야 왜 골고루 먹어야 되는지가 지금 이제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을 잘 먹어야 되고 아침을 골고루 더 잘 먹어야 돼요. 그리고 아이들 키울 때 점심은 걱정 안 해도 되는 게 어린이집이나 아니면은 유치원이나 초중고 가면요. 점심 때 친구들하고 같이 먹기 때문에 대부분은 동일한 현상이라고 쟤도 먹고 다 같이 먹으니까 잘 먹어요. 근데 아침을 잘 안 먹어요. 왜냐하면 누구랑 같이 먹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아침에 다 질문이 많아요. 아침을 어떻게 먹어야 돼요? 아침 꼭 먹이고 싶은데요? 맞아요. 아침을 잘 먹이려면 아침에 식사를 하기 위해서는 일어나는 그 수면을 끝내는 일어나는 상태, 요거를 어떻게 불편하지 않게 일어나야지 편안한 상태에서 밥을 또 잘 먹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이게 일어나는 거하고 관련이 있어요. 아침에 일어날 때 개운하게 일어나십니까? 나름. 야, 한국말에 나름이 되게 어려운데 애매하죠. approximately라고 뭐 대충 대략 뭐 어지간히 뭐 이런 뜻인데 자, 잠을 잘 때랑 일어날 때는 순서만 다를 뿐이지 요 과정이 세 개가 교차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잠을 잘 때는 내가 눈을 깨어 있을 땐 각성 상태. 그러다가 몸이 먼저 잠을 잘까요? 머리가 먼저 잠을 잘까요? 맞아요. 몸이 먼저 잠을 자는 거를 몸에 있는 근육이 먼저 이완이 되어야 그 다음에 뇌가 진짜 잠을 잘 수 있어요. 그래서 그 표현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몸이 긴장된 상태는 잠에 빠지기가 되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저녁에 잠을 자는 과정은 각성 상태에서 반수면 상태, 즉 몸이 잠을 먼저 자는 상태를 반수면 상태, 그리고 머리가 이제 진짜 자는 거를 수면이라 그래요. 그럼 거꾸로 깨어나는 과정은 어때요? 수면 상태에서 몸이 먼저 깨야 되는 거예요. 반수면. 그리고 머리가 깨는 거예요. 근데 엄마들이 보통 애들 어떻게 깨워요? 민철아 일어나. 이제 어린이집 가야 돼. 유치원 가야 돼. 초등학교 가야 돼. 학교 가야지. 이렇게 깨우는데 민철아 일어나. 엄마 지금 4번째야. 하나, 둘, 셋. 일어나라고. 이렇게 깨우잖아요. 제일 위험한 거예요. 왜? 그렇게 깨우는 거는 시간 됐으니까 눈 빨리 떠. 그러니까 수면에서 반수면 가지 말고 몸 깨는 거 모르겠어. 엄마는 그냥 빨리 눈 떠. 빨리 일어나. 이런 거예요. 그러면 가장 불편하겠죠. 몸이 깨지도 않았는데 일어나라고 하는 거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사람이 깊은 잠을 잤는 업어가도 모를 정도의 막 몸을 흔들어서 깨우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스트레스가 다 몰려요. 그러면 정말 밥을 그래도 먹기 시작한 몸으로 만들려면 깨우는 것부터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깨워야 돼요? 방법을 알려드릴까요? 알려드릴까요? 알려드릴게요. 기본 2가지만 얘기 드릴게요. 언어로 깨우면 안 돼요. 언어로, 그러니까 이름으로 깨우면 안 돼요. 뭘로 깨우냐면은 바로 비언어로 깨워야 돼요. 언어가 아니니까 비언어. 비언어의 핵심이 뭐냐면은 마사지예요. 애들한테 가가지고 몸을 깨우기 위해서 아이들 몸을 눌러주는 거예요. 애기들부터 고등학교 졸업하는 아들, 딸까지 다 할 수 있어요. 저도 딸만 둘이거든요. 중2, 초6인데 애들 가가지고 등을 그렇게 눌러줬어요. 머리도 눌러주고 목도 눌러주고 등도 눌러주고 척추리 따라서 쫙 경추, 흉추, 요추, 천추, 미추를 쫙 눌러주고 또 엉덩이도 눌러주고 종아리도 눌러줘 해야 돼요. 물론 아이들이 이제 초경몽정을 하면은 뭐 딸인데 아빠가 눌러주면 좀 부담감이 있겠죠. 또 아들인데 엄마가 눌러주면 또 부담감이 있죠. 그러면은 등만 눌러주면 돼요. 좀 크면. 그러니까 불편하지 않도록 애를 눌러주는 거죠. 근데 그게 어릴 때부터 잘하면 좋은 거예요. 눌러주면 몸을 먼저 깨우니까. 이렇게 막 눌러다 보면은 이렇게 몸을 이렇게 비튼다고요. 눌러주고 있으면. 그 말은 이미 깼다란 얘기예요. 몸이. 이쪽 눌러달라는 얘기죠. 또 몸을 이쪽으로 비틀어. 그럼 이쪽도 눌러달라는 얘기예요. 이미 몸이 깬 거예요. 그러면 반수면 상태가 정말 잘 됐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좀 일어나 라고 하는데 그때는 또 뭐가 도움이 되냐? 바로 노래가 되게 도움이 돼요. 뭐라고요? 노래. 이게 되게 중요해요. 아이들이 깨어날 때 음악을 듣는 것이 뇌에 되게 중요해요. 그 림빅 시스템이라고 감정을 다루는 뇌에 그 좋은 노래라는 게 깨어나면서 바로 그 감각이 들어가면 아이들 머리는 좋은 감정을 유발하기 때문에 되게 좋아요.
혹시 반려견, 반려묘를 키우시는 분 계신가요? 여기에서 아무나? 있어요. 반려견? 네. 그럼 반려견을 키우는데 반려견은 막 음악을 들려주고 뭐 바람이 분다 뭐 이런 노래 들려주면 내가 키우는 반려견은 막 눈물 흘리고 그럴 수 있을까요? 네, 동물은 안타깝지만 음악을 들어준다 해서 감동을 받거나 감정을 유발하는 뇌에 네트워킹이 없어요. 연결고리가. 귀하고 청각 기능하고 감정을 다루는 그 뇌 안에 있는 변형계라는 감정을 다루는 뇌가 연결성이 없어요. 그래서 개나 동물들은 반려견, 반려묘는 몸이 그냥 머리예요. 머리가 몸이에요. 그래서 얘들은 몸만 불편하지 않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심장의 높이랑 머리의 높이가 같죠, 동물들은. 근데 인간은 심장의 위에 머리가 있잖아요. 그 말은 뇌에 어떤 자극을 주냐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음악이에요. 그래서 아침에 아이들이 좋아하는 음악도 좋아요. 근데 부모님이 좋아하는 노래가 또 좋기도 해요. 그러니까 애들만을 위해서 틀어줄 필요도 없어요. 내가 좋다, 물론 락만 아니면 돼요. 락. 쇠 막 긁는 소리만 아니면 돼요. 그거는 실제 청각에 좋지 않습니다. 뇌에도 좋지 않고. 그러니까 그거는 나중에 다 커서 본인이 선택해서 장르로 선정하면 몰라도 깨어날 때 그런 락이나 이런 거는 저도 락을 좋아하지만 일어날 때 뭐 잘 때 그런 건 좋지 않아요. 근데 그런 부드러운 소리 뭐 제일 좋은 거야 사실 클래식이지만 뭐 내가 클래식을 안 좋은데 클래식을 들을 필요는 없어요. 이런 것까지 얘기 드리면 될까요? 아이들 그 공부할 때 모차르트 노래가 애들 그 지능 지수에도 조금 도움이 되고 공부하는 학습에도 도움이 된다 이런 건 논문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클래식이 좋긴 해요. 그런 꼭 클래식을 할 필요도 없지만 음악을 이렇게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듣는 거는 부모도 좋고 애들 깨어날 때 반수면 상태에서 각성을 할 때도 되게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수면을 깰 때 정말 각성을 잘하면 놀랍게도 스트레스를 받지 않은 아이들은 이때 뭘 먹을 때 입맛이 잘 돌 수 있겠죠.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그 가족들하고 얘기를 막 할 수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막 말을 합니까? 거의 안 하죠. 그죠. 대부분 못 하죠. 저는 일어나자마자 막 합니다. 그런 분들은 이제 잘 돌봐드려야 돼요. 제정신이 아닌 거죠. 왜? 입냄새가 나잖아요. 입냄새가 나기 때문에 그 말은 뭐냐면 입 안에 균들이 증식되어 있는 상태예요. 이거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제가 꼭 알려드린 건 잘 때 수면 테이프를 꼭 하시라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요. 자, 입 안에는 요 세포들이 되게 넓어요. 그래서 공기 중에 있는 이 균들이 쑥쑥 들어가요. 입 벌리고 자면. 특히 입 벌리고 잘 때 균들이 들어가면 들어가기에 좋은 게 뭐냐면 침 점액층이 이게 말라서 막아주지 못하는 거예요. 입 벌리고 자니까. 그러니까 입을 안 벌리고 이렇게 닫고 있으면 침 점액층이 계속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입 안에 있는 세포들을 막아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수면 테이프를 꼭 하는 훈련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 근데 비강에 문제가 있거나 그러니까 비염이 이런 거 있거나 숨을 잘 못 쉬는 애들한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말로 코에 대한 문제가 없이 잘 해야 돼요. 입을 벌리고 잘 때는 공기를 걸러주는 털이 없어요. 근데 코털은 다 있잖아요. 그래서 비강이라는 네이절 캐비티라는 비강은 공기를 걸러주기 때문에 잘 때는 입을 막고 코로만 숨 쉬고 자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근데 입 안에는 털이 없잖아요. 공기를 걸러줄 수가 없어요. 심지어 입 벌리고 자면 침 점액층이 말라가지고 균이 다 들어와요. 그럼 이게 아침에 일어나면 이게 증식돼가지고 입냄새가 그렇게 나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애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양치도 하기 힘들고 그리고 심지어 밥 먹기는 어려워요. 왜? 입냄새가 나니까. 입이 균이 많으니까 먹는 게 되게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왜 아침에 뭘 안 먹죠? 왜 골고루 안 먹죠? 이거는 수면의 문제와도 관련이 있고 입 벌리고 자면서 균이 증식돼서 입냄새 나는 거와 관련도 되게 많은 거예요, 사실은. 치주 질환하고도 관련이 있고. 그리고 이런 게 좀 되는 것도 봐야 되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밥을 보세요. 자, 아침에 일어나서 밥을 먹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걸 지금 알았는데 중요한 거는 아침에 자, 밥 먹어야지! 이렇게 애들은 인식이 없어요. 그래서 이때 아이들 뇌를 건강하게 속여주는 방법을 이제부터 알려드릴 거예요. 알려드릴까요? 네. 알았어.
그러니까 어른들은 다양한 냄새에 어떤 냄새가 좋다 이런 것까지도 알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우리 뇌를 속임을 당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게 많아요. 왜냐하면은 뭐 정말 우리는 예를 들면 청국장 같은 냄새도 이 정도 살면 어른이 되고 부모가 되면 청국장 냄새는 일반 아이들은 싫어하지만 우리는 이거 건강한 냄새라는 인식을 알기 때문에 이런 냄새까지도 우리는 조절할 수 있잖아요. 근데 애들은 이런 냄새 좋아할까요? 아니요. 지금부터 얘기하는 거는 냄새로 아이들 뇌를 속이는 거 얘기 시작할 거예요. 아이들 골고루 먹기 위해서는 이게 되게 필요해요. 요 얘기부터 할게요. 혹시 반사회적 인격장애 이런 단어 들어보셨어요? 들어봤어야 돼요. 제발 뉴스를 봐야 돼요. 알겠죠? 반사회적 인격장애라는 게 있는데 많이 들어봤잖아요. 뉴스에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게 중고등학교 애들한테는 이렇게 반사회적 인격장애라고 되게 무겁고 진짜 이게 딥한 이런 단어를 진단을 못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요거를 좀 부드럽게 돌려서 아이들한테 이렇게 진단하게 돼 있어요. 그 이름이 뭐냐면 품행장애 이렇게. 그럼 똑같은 말인데 애들한테는 이렇게 품행장애처럼 이렇게 품행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돌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엄마들이 이렇게 품행장애 뭐지? 라고 검색하면 깜짝 놀라 막 울어요. 품행장애는 종류가 두 개가 있어요. 하위 유형에.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예요. 사이코패스는 상대방의 감정을 못 느끼고 때리는 거예요. 소시오패스는 상대방이 불편하고 아플 걸 알면서도 때리는 거예요. 이 중에서 사이코패스 아이들만 딱 모아놓으면 공통적으로 할 수 없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냄새를 잘 못 맡습니다. 왜요? 감정을 다루는 뇌, 그러니까 뭔가가 감정에 문제가 있는 애들이잖아요. 왜 감정을 다루는 뇌하고 냄새하고 무슨 관련이 있어요? 뇌를 보면 콧구멍을 타고 쭉 안으로 들어서 뚫어서 들어가면 길다랗게 생긴 olfactory bulb라고 후각망울이라는 후각을 다루는 뇌가 있어요. 쭉 길게. 그리고 이 후각을 다루는 냄새의 끝에, 그 끝에 뭐하고 붙어 있냐? 바로 감정을 다루는 아믹달라라는 편도체하고 붙어 있어요. 그래서 냄새를 잘 못 맡으면 감정이 사실은 깨져요. 여러분들 감기에 심하게 걸려서 코감기 걸렸어요. 코감기가 걸려서 냄새를 잘 못 맡는데 막 감정은 좋을 수 있을까요? 되게 어려운 일이에요. 코감기가 막 있는데 기분은 되게 좋아. 근데 코는 감기는 있어. 근데 기분이 되게 좋아. 이럴 수 있을까요? 인간은 불가능해요. 코가 즉 냄새를 맡지 못하는 상태는 감정이 되게 다운되고 우울하고 감정이 되게 슬프고 누군가의 감정을 읽기에도 되게 부족한 에너지를 갖게 돼요. 다시 말할게요. 아이들 아침에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냄새를 주는 게 되게 좋아요. 근데 건강에도 좋으면 더 좋겠죠. 그리고 애들이 자꾸 먹게끔 만드는 그런 냄새, 그게 좋은 냄새가 뭐냐면 참기름 냄새예요. 그래서 애들 밥 먹을 때 골고루 먹게 하기 위해서 밥에도 또 반찬에도 참기름을 조금 잘 이렇게 뿌려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지나가다가 애가 아침에 일어났는데 화장실 가다가 이 참기름 냄새 딱 맡는 순간 엄마 오늘 맛있는 거 했어? 그럴 거예요. 네, 이게 되게 중요하고 두 번째는 또 뭐가 중요하냐면은 직접 아이가 음식을 만질 수 있으면 더 좋아요. 이거는 호문클루스라고 우리 뇌는 직접 손가락으로 만지는 것 감각이 실제로 뭔가가 운동을 하는 뇌하고 감각을 느끼는 뇌에 교차 지점이 있기 때문에 직접 자기가 뭔가를 만지면 뭔가를 확인을 하고 싶어하는 감각하고 또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혹시 여기 김장 해보신 분 있으세요? 직접 해보신 분 있어요? 요즘에 다 사다 먹잖아요. 직접 하시는 건 잘 하시는 거예요. 손가락을 쓰는 건 되게 중요한 활동이에요, 사실은. 손가락을 쓴다는 거는 뇌를 계속 깨우는 작업이기 때문에 되게 좋은 거예요. 근데 김장을 하다 보면 직접 내가 이렇게 만지잖아요. 그리고 냄새도 맡고 있죠. 자, 손가락을 쓰면서 내가 김장을 할 때 김치를 만지고 있으면서도 냄새를 맡고 있죠. 그러면 그 다음 어떤 행동을 할까요? 자꾸 먹으면서 확인을 하게 돼요. 테스팅이라고. 그런 것처럼 아침에 냄새는 참기름이 나와서 맛있다고 느끼고 있는데 막 좋은 냄새 맡고 있는데 이 비닐 장갑을 끼고 그 밥하고 김밥 같은 거 이렇게 김 같은 거 줘가지고
저는 뭐 어디를 저는 어떤 김은 모르는데 광천 김이 좋은 것 같긴 해요. 그 서천 좀 보령 쪽에. 근데 어쨌든 그게 이렇게 밥에다가 이렇게 김을 이렇게 애들이 직접 싸게 하세요. 자꾸 싸다 보면 놀이잖아요. 아침도 놀이잖아요. 그러다 보면 김에다 김을 싸면서 뭔가 자꾸 먹는 거죠. 그렇다고 한 번에 많이 반찬에 넣지 말고 애가 좋아하는 거 하나씩 넣기만 하세요. 막 골고루 다 먹는다고 애가 막 건강하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사실은. 건강하게 아침밥을 잘 먹을 수 있으면 돼요, 사실은. 그렇게 해서 그렇게 먹이다 보면은 자, 요거는 제가 수면하고 연결됐고 기본적인 냄새하고 이렇게 연결했는데 또 골고루 먹을 수 있게 만드는 과정 중에 하나가 바로 언어가 있어요. 엄마들이 어떤 언어를 쓰냐? 애들이 먹고 싶지 않게 만드는 부정적 언어를 써서 애들이 밥을 잘 못 먹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면은 보세요. 아침에 일어났어요. 그런데 엄마가 일어난 것만 해도 잘했다고 해야 되는데 일찍 좀 일어나. 맨날 엄마가 이렇게 깨워야 되겠어? 일찍 일어나야 되지. 일어났는데 혼나고 있어. 또 밥 먹고 있어요. 하나라도 먹고 있어. 편식을 하다가 먹고 있잖아요. 그런데 골고루 좀 먹으라고 좀 먹고 있는데 혼나면 그 하나도 안 먹고 싶어지겠죠. 그리고 양치하러 갈 건데 아직 안 갔어. 밥 먹고 있는데 양치도 먹고 나면 양치도 좀 하고 맨날 양치 입에 똥내나 똥내 뭐 이런 엄마가 그렇게 막 혼내요. 이게 뭐냐 하면은 나는 뭐라도 그래도 하고 있는데 나를 막 이렇게 혼내잖아요. 그러면 사람 감정이 사람이 아이 때부터 죽을 때까지 가장 큰 욕구가 1위가 뭐냐면 인정 욕구예요. 모든 인간은 인정 욕구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일어나서 인정 욕구를 계속 깨트리는 말을 하면 하고 있던 행동조차도 안 하고 싶어져요. 어차피 해야 되는 건데도 불평불만을 하는 거는 그거는 엄마의 감정인 거예요. 아빠의 감정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자, 되게 중요한 얘기 해드릴게요. 따라해 보세요. 선행 언어. 시작. 이 선행 언어가 왜 중요하냐? 나는 아직 안 했는데 나한테 미리 뭔가에 대해서 칭찬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애가 일어났어요. 그럼 뭐라고 하냐? 엄마는 일어나는 거 아침에 되게 힘든데 어떻게 그렇게 잘 일어났어? 하고 난 다음에 뭐 하냐? 애는 이제 일어났는데 이런 얘기 하는 거죠. 나가면서 정말 잘하고 있어. 이불도 맨날 잘 개고 너무 잘하고 있어 하고 나가면 이불 아직 안 겠는데 이불 잘 겠다고 이렇게 칭찬 들으면 이불을 개야 되는 거예요. 그걸 선행 언어라 그래요. 자, 그러면 하나 깨작깨작 하고 있어. 편식하고 있어. 그럴 때 뭐라고 하냐? 엄마는 아침에 일어나서 이렇게 밥맛도 없는데 어떻게 우리 민준이는 이렇게 골고루 잘 먹어. 잘하고 있어. 하나 먹고 있다가 그 얘기 들으면 다른 반찬 먹어야 돼요. 이미 칭찬을 들었으니까. 그리고 이제 밥을 이제 다 먹어가고 있어. 아직 다 안 먹었는데 먹어가고 있는데 미리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밥을 잘 먹냐. 아이고 맨날 양치도 그렇게 잘하고 진짜 잘하고 있어 민준이. 이러면 먹고 나서 양치 빨리 가야 되는 거예요. 이런 거를 선행 언어라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미리 아이한테 칭찬을 주는 거죠. 물론 이제 칭찬은 또 다른 문제가 있어요. 칭찬이나 격려라는 단어에 또 차이점이 있긴 해요. 그래서 초등학교 들어가고 중고등학교 올라갔을 때 이런 생활 말고 학습이나 이런 거에 있어서의 또 심리는 칭찬은 그쪽은 또 하면 안 돼요. 칭찬하고 격려의 차이점 아세요? 없죠. 대부분 어머님들한테 물어보면은 칭찬은 잘했을 때고 격려는 못했을 때 하는 거 아닌가?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니에요. 칭찬은 결과만 인정하는 거를 칭찬이라 그러고 과정을 인정하는 거를 격려라 그래요. 실제로 아이들한테 줘야 되는 거는 칭찬이 아니라 격려예요. 즉 아이가 맨날 엄마한테 무슨 소리 들었냐? 90점 나오면 엄마가 뭐 사줄게. 요번에 몇 등 하면은 엄마가 뭐 해줄게.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 얘기 들으면 또 뜨끔하는 엄마들 많아요, 지금. 근데 이렇게 키우면 아이가 성적표를 가져왔는데 울면서 와요. 왜 울어? 망했어. 뭐가 망했어? 시험 망했어. 가져와봐. 빼앗아서 딱 보면 89점이야. 잘했어요. 1점, 2점, 3점 정도 떨어졌는데 얘는 망했다고 느끼는, 즉 결과에 대해서 모든 게 끝났다라고 느끼는 기준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칭찬을 많이 듣다 보면은 3등 안에 못 들어가면 안 돼. 뭐 90점 아니면 안 해. 이게
되게 높은 삶의 규칙의 줄을 준 거예요. 그런데 격려를 주면 다른 아이가 돼요. 엄마는 네가 열심히 하는 걸 봤거든. 결과는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어. 엄마도 그랬고 아빠도 그랬고 다 그래. 근데 열심히 하다 보면은 나중에 좋은 결과도 나올 수 있어. 과정이 중요한 거야. 엄마는 그래서 열심히 한 과정 때문에 오늘 맛있는 거 사주고 싶고 오늘 칭찬해주고 싶고 오늘 선물도 해주고 싶어 이래야 돼요. 그럼 얘는 결과는 너무 신경 쓰지는 않지만 과정에 대해서 꾸준하게 열심히 하려고 하는 근면성이 생겨요. 좀 더 명확한 얘기는 이런 거죠. 열심히 하다 보면 과정이 중요하지 결과는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어. 근데 네가 80점 나올 점수인데 90점 기대해도 안 돼. 너는 90점 나올 수 있는 아이인데 70점 정도 나왔다. 그러면은 너가 너무 큰 기대를 했거나 너무 불안이 있었거나 하겠지. 좀 편안하게 바라보면 좋겠어. 이런 그 뒤에 이어지는 구체적인 대화도 또 있을 수 있겠죠. 그렇게 아이들한테는 지금 하고 있는 것에 있어서의 선행 언어, 얘가 골고루 잘 먹을 수 있게 만드는 거는 실제로 정말 주변에 골고루 잘 먹을 수 있는 주변의 어떤 환경, 과정을 잘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요것만 얘기하고 이제 골고루 먹는 거는 끝낼게요. 먹을 때 밥이라는 것이 꼭꼭꼭꼭 잘 씹어 먹는 게 정말 중요해요. 그게 뭐냐 하면은 자, 손을 요렇게 해보세요. 자, 요렇게 생긴 근육이 요렇게 입안에 요렇게 있어요. 요렇게. 여기 안에 들어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씹게 만드는 근육들이에요. 요거를 잘근잘근 씹을 교자라고 해서 교근이라 그래요. 잘근잘근 씹다라는 뜻이에요. 교자가. 근데 요게 요렇게 씹으면 요게 요렇게 계속 오래 입에 가득 넣어서 한번 탁 넣고 입을 닫고 오랫동안 꼭꼭꼭 씹잖아요. 이걸 잘하는 연예인이 있어요. 제가 TV 보다 깜짝 놀란 게 아이유라는 가수가 있잖아요. 그 아이유 가수가 그 효린의 집인가? 거기 가가지고 이렇게 거기서 나왔던 장면이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 입에 가득 뭔가를 넣고 오물오물 입을 탁 닫고 오래 씹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정말 잘하는 거예요. 오래 씹으면 씹을수록 이 교근은 위에 있는 교근하고 연결되어 있는 이 옆에 있는 넓은 범위의 측두근을 자극하는 거예요. 이 측두근을 자극하면은 머리 전반적인 자극을 계속 주고 있는 활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특히 아침에 골고루 오랫동안 씹으면 아이가 머리가 아주 활성화가 된 상태에서 학교 가니까 정말 학습 수용 능력이 되게 높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이는 거예요. 물론 밥 잘 먹는다고 공부 잘한다 이런 건 아니지만 그 상태를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교근을 많이 써야지 결국에는 소화액도 잘 나오고 그러면서 저작 운동을 많이 했을 때 가장 저작을 많이 해놔야 잘 씹히고 그럼 위로 내려가면 이제 연화작용이라고 부드럽게 또 녹여주고 그리고 이제 소화액이 잘 나와가지고 간, 담, 췌장에서 소화액이 12장 나와서 완전히 이거를 녹여주면서 흡수를 잘 하게 만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잘 씹어야 되게 또 만드는 거예요. 그 부모가 같이 먹으면서 잘 씹는 것도 보여줘야 돼요. 아시겠죠? 네. 또 질문 어떤 게 있을까요? 12살 사춘기 딸인데 기본적인 위생 관리를 잘 안 하려고 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12살 딸인데 그 위생 관리를 잘 안 한다. 그 위생 관리가 첫 번째는 이제 초경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보고 초경에 대한 위생 관리인지 아니면 그냥 잘 안 씻는 아이인지 이게 좀 있을 텐데 질문의 어떤 그 예를 들면은 이전까지는 잘 씻었다가 지금 잘 안 씻는 건지 이런 것들이 좀 다양한 변수가 있긴 있어요. 그런데 요거부터 잠깐 설명드릴게요. 지금 혹시 이 얘기를 듣고 있는 어머님들 중에 지금 12살이 아니라 좀 어리다면 어느 정도요? 36개월 전후로 해서 아까 제가 기억을 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 말은 36개월 정도부터는 수면 독립도 해야 되지만 목욕 독립도 해야 돼요. 자, 이게 뭐냐 하면은 유아자위라 그래가지고 엄마 아빠가 깜짝 놀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아이들이 음경음순을 만지는 유아자위를 할 때 엄마 아빠들이 깜짝 놀라고 온갖 걱정을 다 가져요. 근데 유아자위의 원인을 보통 세 가지로 보거든요. 크게는 하나는 슬림 현상이라 그래가지고 옷을 너무 짝 달라붙는 걸 어릴 때 애기들 입히면 요게 쓸릴 때 요게 쓸리는 게 아니라
쾌락으로 느껴요. 감각이. 피부는 3층으로 되어 있어요. 표피, 진짜 피부라고 진피라고 더미스의 진짜 피부가 있고 그다음에 피하 지방이 있는데 요게 요 진피까지 뚫고 올라온 신경이 있어요. 거기에 4가지 종류가 있는데 통증을 느끼는 통각, 차갑다 따뜻하다라는 냉각 온각 신경, 그다음에 마지막에 압각 신경이라는 게 있는데 요런 신경들을 통해서 쓸림 현상이 요 감각들을 통해서 올라와서 이게 무슨 감각이라고 느끼겠죠. 이 쓸리는 게 요게 쾌라고 느껴져요. 그러니까 얘들이 이게 너무 짝 달라붙는 팬티를 입으면 쓸릴 때 요 감각을 또 느끼려고 지가 팬티로 잡아당긴 애가 있고 실제로 요 주변을 만지는 애가 있어요. 음경음순 주변을. 요런 것들이 유아자위의 모습이고 해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짝 달라붙는 이런 속옷을 입히지 말고. 두 번째, 애들 둘째, 셋째가 태어났다고 해서 첫째나 둘째를 방임하면 안 돼요. 왜? 애들 머리는 자극과 반응이 가장 좋은 그 애들 뇌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 눈 보고 얘기하고 애들하고 같이 놀아줘. 이게 제일 중요한데 둘째를 안고 동생 애기지 잠깐 혼자 놀 수 있겠지 엄마 금방 갔다 올게 라고 하고 얘가 혼자 노는 시간을 늘리면 문제가 돼요. 어떻게? 장난감을 가지고 놀 때 초반에는 좋은데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장난감은 나한테 반응을 주지 않죠. 자극이 없는 거죠. 그러다 보면 어떡하냐? 얘들은 뭔가 자극을 느끼기 위해서, 반응을 느끼기 위해서 손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만지다가 음경음순을 만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것도 유아자위의 핵심이에요. 근데 지금 제가 3번째 얘기하려고 한 거예요. 바로 목욕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 엄마 아빠가 애들 어리다고 애라는 것만으로도 엄마 아빠가 부모니까 막 음경음순을 닦아줘요. 왜냐하면 거기에 똥오줌이 묻어 있으니까 그냥 깨끗하게 하려고 닦아주는데 그것조차도 아이가 직접 닦는 거를 가르쳐 주는 게 중요한 거지 직접 닦아주면 안 돼요. 왜 그러냐? 이것도 감각이 올라가요. 자, 제가 여러분들 중에 한 분을 제가 직접 지금 가가지고 간지럽힐 거예요. 자, 남이 간지럽히는 거랑 내가 내 손으로 간지럽힐 때, 자, 내가 나를 간지럽힐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자, 저는 저를 간지럽힐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분은 잘 돌봐줘야 돼요.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왜 그러냐? 2가지를 이미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반대로 2가지를 예측 못하면 감각이 막 확 올라와요. 이게 뭐냐면은 남이 나를 간지럽히려면 2가지를 예측 못해요. 그게 뭐냐면 어디를 만질지, where, 어느 정도로, how, 어느 정도로 만질지를 예측을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감각이 최고치가 되는 거예요. 근데 나는 어디를 만질지, 얼마나 세게 만질지를 내가 알고 만지기 때문에 감각이 이게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런 것처럼 부모도 신체적으로 남이에요. 타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애들 만지게 되면은 음경음순을 만지게 되면은 그게 재밌기도 하고 애들 입장에서는 감각이 와요. 그러니까 끝나고 나서 소파 이런 데 막 문지른다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목욕은 아이들이 36개월 정도 되면 힘들지만 또 맨날 좀 시도해도 잘 안 되지만 그래도 그 나이 때부터 꾸준히 해서 자기 몸을 직접 닦는 과정을 알려줘야 돼요. 자, 그리고 지금 질문은 12살이에요. 12살인데 자기 몸을 위생관리를 잘 안 한다라는 거는 행동 지침에 대해서 어릴 때부터 자세하게 듣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저는 어떤 것까지 알려주라고 하냐면은 아들들 있죠. 아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이제 우리 남자 2이 있고 여성 4분이 계세요. 그런데 우리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소변을 서서 누잖아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냐? 아무리 그 소변기가 이렇게 소변을 누면 이렇게 잘 이렇게 내려가면 모르겠지만 대부분은 튀어요, 이게. 그래서 뭐 휴게소나 어디 가다 보면 휴게소다 보면은 자기가 여기 옷 아래쪽에 바지 아래쪽에 이게 살짝 튀는지 우리 눈에는 잘 안 보이지만 그게 다 튀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되면 거기서 이렇게 냄새가 나요. 자, 이게 뭐냐? 저는 이런 것까지 알려주라고 그래요. 소변기 같은 게 아들들 같은 경우는 소변기가 요렇게 약간 이렇게 굴곡이 졌어요. 그러면 이렇게 정면으로 쏘면 안 돼요. 약간 요렇게 굴곡이 졌기 때문에 요렇게 옆으로 쏘라는 것도 얘기를 해요, 심지어. 그리고 그냥 그 앉아서 쏘는 좌변기에는 어떻게 하냐? 휴지를 한 3-4가닥
떼가지고 요거를 그 물 위에다가 이렇게 떨어뜨리고 그리고 여기다가 소변을 누라는 것까지도 가르쳐줘요. 그러면 이게 튀기지 않아요. 그리고 나올 때 손을 씻고 난 다음에 수건을 어떻게 하냐. 수건도 막 받고 나오는 게 아니라 수건을 펴서 나오는 것까지도 알려줘. 이게 행동 지침이라 그래요. 이거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이게 12살 딸이든 아들이든 뭘 엄마한테 안 들었냐. 생활 안에서, 가정 안에 생활 환경 안에서 내가 화장실에 가면 뭐 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소변 대변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이런 것도 다 들었어야 되는데 안 들었을 강도도 높아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또 얘기할 거는 뭐냐면은 그 아이한테 성교육을 꼭 해줘야 돼요. 12살 정도면 우리나라의 지금 정상 그 초경 몽정 정상 나이가 5학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5학년 정도 온달이면 괜찮은데 만약에 4학년 때 초경 몽정을 하면은 성조숙증이라 그래요. 그럼 병원에 가면은 손을 엑스레이 찍어서 4주 후에 다시 엑스레이 찍고 요거를 딱 겹쳐요. 그럼 4주 동안 손가락이 얼마나 자랐는지를 보고 그 센치를 보고 늦추는 약 그램수를 결정을 해요. 그 말은 아이들이 온전한 고 5학년이 되는 온달에 아이들이 사실은 초경몽정이 정상이지 빨리 해도 사실은 안 좋다는 얘기죠. 되게 많은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성조숙증에 와도 안 되는데 12살 지금 질문이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12살 정도면 이제 사춘기에 들어갔기 때문에 사춘기에 들어가면요. 말도 많이 안 하게 되고 행동도 적어지면서 귀찮아 보이는 태도를 보여요. 그래서 잘 안 하게 되는데 그럴 때 엄마가 성교육도 기본적으로 좀 해줘야 되고요. 근데 엄마들이 저는 성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요. 엄마가 성에 대해서 지식을 갖고 하라는 게 아니고 도서관에 가면 기본적으로 그 책이 있어요. 자녀 성교육이라는 책, 가장 최근 책을 보시면 돼요. 그 가장 최근 책을 가지고 아이들하고 같이 앉아서 같이 읽는 거예요. 어떻게? 5분 정도 매일 읽으면 돼요. 토일 빼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애들하고 앉아 해가지고 같이 읽거나 이렇게 읽으면은 충분히 아이들도 성교육이 되고 얼마나 몸을 씻어주고 음경음순 관리를 하는지 되게 중요한 거를 알 수 있죠. 그렇게 결국에는 아이들 잘 씻게 하는 거는 아이들과 나와의 관계를 회복하는 단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건 여기까지 얘기해 드릴게요. 이어지는 질문 같은데요. 네네. 중학교 1학년 사춘기 딸이 전에는 아빠랑 잘 지냈는데 요즘에는 아빠랑 밥 먹고 말하는 것도 싫어하는데 아빠가 어떻게 딸을 대하면 좋을까요? 저도 지금 중2 딸이 있는데 초등학교 6학년 딸이 있고 말 안 합니다. 사춘기는 웨이팅 하라 이렇게 나와요. 즉 아이들이 사춘기, 즉 청소년 기기 들어가면은 어차피 말과 행동은 감소하게 돼 있어요. 아까 제가 브로카 영역 얘기 드렸잖아요. 사춘기가 되면 프루닝이라 그래요. 신경세포 가지치기라 그래서 평상시에 잘 안 썼던 신경들은 다 잘라버려요. 그리고 진짜 에너지를 써야 될 때만 써야 돼요. 왜? 진짜 에너지는 키, 몸무게 이런 거에 집중하느라고 사춘기 때 다른 거에는 최소화시켜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은 사춘기 때 말이 원래 주는 거예요. 신경세포 가지치기가 오기 때문에. 그런데 엄마 입장에서는 애들이 나한테 1000번을 부르다가 엄마를 말을 안 하니까 엄마가 나한테 멀어지나? 라는 불안이 와서 애들 문 앞에 가가지고 나오라고 밥 먹고 들어가 이렇게 얘기하고 아빠들은 저한테 와가지고 하도 말도 안 하고 행동 안 하니까 교수님 저것들 한번 죽도록 한번 패면은 이렇게 좀 태도가 좋아질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들은 태도로 또 봐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얘기하죠. 아버님, 아버지도 이렇게 집에 들어오면은 아내가 여보 오늘 어땠어? 하루 어땠어? 그만! 피곤해 죽겠다고 그만 물어보라. 말 좀 그만 시켜. 또 말 안 하고. 여보 나 저기 무거운 거 들어야 돼. 마트 좀 같이 가. 그만 좀. 배달시키라고. 왜 무거운 걸 들고 오냐고. 아버님들도 말도 안 하고 행동도 안 하니까 그러면 아내들한테 한번 죽도록 한번 맞으면은 이렇게 좀 좋아. 아, 자기들은 가장이래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신경세포가 다 있는데 선택하는 거예요. 피곤하니까. 근데 아이들은 신경세포 가지치기가 와가지고 사춘기 시기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온전히 자기한테 집중하는 시기예요. 이 시기가 필요한 거예요. 인간에게는 꼭 와요. 그래서 이 시기에는 애가 변했다 혹은 태도가 이상하다 이렇게 보지 말고 아이가 충분히 위험한 행동만 안 하고 두 번째
두 번째, 절대로 하면 안 되는 도덕적인 문제 이런 거일 때 집중해서 아이들하고 대화하고 성교육 해주는 거지. 애들한테 그렇게 말을 안 한다. 정상이에요. 사춘기 들어갔는데 말을 많이 하면 그게 이상한 거예요, 사실. 그래서 아이들한테는 이때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제가 초반에 설명드렸는데 약속 정하기를 잘 하셔야 돼요. 얘들이 언제 말을 걸어오냐? 돈 달라고 할 때. 그 다음에 배고파서 밥 달라고 할 때예요. 자, 그러면 반대로 언제부터 이걸 사실 했었어야 되냐? 36개월부터 밥을 같이 젓가락이랑 숟가락을 놓는 거라도 참여하는 거 알려줘야 되고, 심지어 초등학교 들어가면요, 얘들 같이 뭔가 후라이 하는 거 뭔가를 가르쳐야 돼요. 그리고 식탁 독립이라는 것도 되게 중요한데 그건 너무 기니까 제가 짤막하게 할게요. 냉장고에 아이들이 자기 음식을 넣어서 꺼낼 수 있는 자기 칸이 있는지를 보세요. 냉장고에 자기 칸에 자기 반찬을 다 넣어 놓으세요. 그럼 아이들은 지가 지 손으로 반찬을 거기다 넣으면 지가 배고프면 반찬을 자기 손으로 넣었으면 요게 사파기억이라고 아까 잠깐 얘기 드렸는데 어느 장소에 뭐가 있는지 요걸 스토리를 자기가 갖고 있기 때문에 밥을 지가 떠가지고 반찬 몇 개 꺼내서 지가 먹을 수 있어요. 김도 지가 꺼내가지고 그날 먹을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중학생인데 12살이면은 그래도 5학년인데 얘가 전화 와요. 엄마 나 집에 왔어. 가만히 있어. 엄마 밥 줄게. 가만히 있어. 그럼 어떻게 가만히 있으라는 얘기예요? 이러고 가만히 있으라는 얘기예요? 밥 준다고 계속 가만히 있으라 그래요. 그럼 얘는 어떤 아이가 되냐? 나중에 30 되고 40 돼도 엄마 밥 줘! 이러고 들어올 거예요. 자, 아이들이 제일 건강하게 크는 거는 핵심이 독립이에요. 수면 독립, 목욕 독립, 식탁 독립, 경제 독립 이런 거, 정서 독립 이런 독립이 되게 중요해요. 신체 독립, 이런 독립. 누구한테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가 할 수 있는 일을 많이 할 수 있는 자율성이 높은 아이들, 주도성이 높은 아이들, 근면성 있는 아이들이 정말 잘 크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그 12살인 그 아이들, 이제 사춘기 들어가는 길목에 있는 아이들이 말을 안 하고 아빠하고 말 안 한다고 삐지지 마시고, 저도 안 삐져요. 왜? 근데 좀 어찌 보면은 좀 안타깝죠. 어찌 보면은 좀 불편하죠. 왜? 엄마하고는 말을 하는데 아빠하고 그때 이성이니까 아빠라는 존재에 대해서 불편해지는 거예요, 사실은 딸들이. 그래서 절대 그거 오해하지 마시고 그냥 우리 아이들이 사춘기 들어갔으니까 그 시기는 온전하게 자기가 자기를 잘 볼 수 있도록 안정감 있는 대화, 혹은 아이들이 필요할 때 얘기를 할 때, 그 아빠 용돈 주면 안 돼, 요때 약속을 하는 거예요. 용돈 관리나 그다음에 밥 먹는 것도 아이들 냉장고에 자기 칸을 만들어줘서 밥을 먹을 수 있도록 요렇게 해주면은 훨씬 대화가 가능합니다. 대화가 훨씬 깊어져요. 그렇게 가면 됩니다. 또 네, 어린이집을 늦게 보내는 것이 좋다라고 들었는데 정말로 만 3세 이후에 어린이집으로 보내는 게 좋을까요? 도대체 누가 그런 얘기 했는지 끝까지 찾아가서 무슨 근거로, 어떤 논문에 근거해서, 어떤 이론에 근거해서 했는지 물어보고 싶긴 한데, 저는 누군가를 비판하고 싶어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도대체 왜 근거 없이 자꾸 말을 하는지 이해가 좀 안 돼요. 아이들 뇌의 발달을 좀 잘 이해해야 되는데요. 집안에서 엄마가 안정감을 주는 육아를 하고 있다면 18개월 정도만 되면 아이들 발달은요, 이제는 안정감 있는 육아도 중요한데 다양한 자극을 원할 때가 있어요. 다양한 자극을 받아야 뇌가 이제 발달을 잘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어린이집에 18개월, 20개월 되면 이제 다양한 자극을 받는 게 또 중요해요.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아빠 출근하듯이 애하고도 어린이집 가서 실컷 잘 놀아. 선생님하고도 친구들하고도 다양한 자극을 잘 느껴. 이게 되게 중요하기도 해요. 단 너무 예민하게 태어났어. 또 너무 낯선 환경이 너무 어려운 아이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우리가 좀 안타깝지만 눈 맞춤이 안 되거나 호명 반응이 안 되거나 여러 사회적 활동이 잘 안 되는 이런 발달에 문제가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그 친구들이 정확하게 그 친구들의 맞는, 발달에 맞는 교육과 치료를 받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또 그럴 수는 있고요.
일반적인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꼭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18개월 정도, 20개월 정도 지나면 다양한 자극이 그 아이의 뇌에 더 좋은 촉발 요인이 돼서 더 풍부한 발달, 더 좋은 발달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뭐 36개월 지나야 꼭 좋다. 그런 거는 아닙니다. 그렇게 어떤 근거로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또 그 아이가 네. 기분이 안 좋을 때 막 다른 친구들을 밀치거나 뭐 때리는 행동을 하는데 네, 그 훈육을 하고자 하는데 어떤 훈육을 시키면 좋을까요? 네. 그 누군가를 이렇게 손으로 또 이렇게 밀치거나 이런 폭력성이라고 하는데 이 폭력성을 타인한테 보이거나 아니면 자기를 이렇게 때리면서 자학하듯이 폭행하는 이런 그 남이든 자신이든 신체적인 이렇게 학대를 하는 건 정말 위험한 거예요. 그거는 훈육이 정말 필요하고요. 어떻게 훈육을 해야 되냐부터 얘기를 할게요. 아이를 사랑하는 방법은요. 내버려 두는 방임이 아니고 뭐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는 게 좋은 양육이 아니고요. 가장 좋은 거는요. 옳고 그름을 정확하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잘못된 행동을 할 때는 그때 아이가 눈물을 쏙 빼더라도 그러니까 아이 입장에서는 엄마가 혼을 내는 게 아니고 설명하고 하는데도 애가 울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이가 운다라는 것 때문에 엄마가 뭔가 잘못했나 이러지 말고 설명을 얼마나 정확하게 잘해주냐가 핵심이에요. 설명을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훈육을 막 혼내는 거라고 생각해요. 혼을 내면은 그때 아이가 온몸이 얼어가지고 이게 아트로피 현상이라고 경직 현상이라고 그래서 너무 세게 혼내면 무슨 말하는지 하나도 안 들리고 그냥 얼어버려요. 그러니까 우는 거죠. 자, 엄마 아빠 입장에서는 얼어버리니까 이게 혼났으니까 얼었으니까 좀 이제 다음엔 좀 말 듣겠지. 하나도 안 들려요. 자, 그래서 뭐 하냐면 조곤조곤 설명을 정말 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뭐 해야 되냐면은 아이가 잘못한 행동을 알아들을 때까지 얘를 어느 정도는 격리하는 것도 좋아요. 자, 이런 사례가 있어요. 핀란드 같은 경우에 우리가 육아를 잘하는 책들 보면은 핀란드 사례가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거기는 기다림에 애를 격리하고 기다리는 상황을 되게 많이 주는데 뭣도 모르는 나이 되죠. 뭐 30 몇 개월, 40 몇 개월 모르잖아요. 자기들이 뭐 하는지. 그런데 장난감 가지고 놀다가 옆 아이를 때렸어요. 장난감으로. 그러면 맞은 아이는 피해자잖아요. 어찌 보면. 근데 그 두 양 엄마들이 너 얘한테 사과해. 너 우리 애한테 사과해. 민철이 사과해. 이렇게 안 해요. 기다려요. 가해자 엄마도 그 엄마한테 미안하다고 얘기하고 얘가 사과할 때까지 옆에서 완전히 얘들을 격리시켜 놓고 그 상황을 기다려요. 알아듣게. 그러면 첫 번째는 애들이 뭔지 모르고 맞은 애도 당황스럽고 때린 애도 당황스러운데 뭐 하라는지 당황스럽죠. 근데 아이들은 기본적으로 문맥적으로 눈치를 잘 봐요. 그때 엄마가 단호하게 아니야 오지마 서 그리고 기다려요. 그리고 얘가 그 상황에서 어떤 행동에 대해서 내가 어떤 잘못을 하고 뭘 해야 되는지를 철저하게 가르쳐요. 이거에 연관되어서 어떤 것도 해야 되냐. 밥을 우리나라 엄마들은 식탁에서 안 먹고 막 기어가가지고 소파에 가면요. 밥을 가가지고 먹어주잖아요. 절대 안 돼요. 식탁에서 먹지 않으면 가서 먹이면 안 돼요. 철저하게 기다려야 돼요. 그리고 제가 저기서 아무리 달라 그래도 절대 안 줍니다. 그리고 얘는 여기까지 와서 여기서 먹는 걸 알려줘야 돼요. 그럼 엄마들이 아니 배고플 것 같은데요. 잘 먹어야 잘 클 것 같은데요. 천만의 말씀. 그런 거 아니에요. 지금 힘들더라도 지금 행동과 자세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지금 알려주면 얘는 나중에도 잘 커요. 근데 그때 편하자고 가서 먹이고 있어. 내 마음대로 뭐 하고 싶어. 또 화낼 때 내가 화 다 냈으니까 애가 알아들었겠지. 잘못된 거예요. 훈육은 정확하게 설명해 줘야 되고 그 상황에서 어떤 행동을 해야 되고 어떤 말을 해야 되고 어떤 손짓을 해야 되는지 정확하게 행동 지침을 알려주는 게 건강한 육아다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네. 마지막으로 그 사실 요즘 훈육하면 좀 그 학교 다니는 애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아동학대 조금만 이제 잘못하면 아동학대 같은 걸 되게 많이 배우다 보니까 조금만 이제 훈육을 하면 아동학대 신고한다 막 이러는데 사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거든요. 네,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말 그대로 학대를 하면 안 되죠. 학대는 크게 세 가지예요. 신체적 학대 절대 하면 안 되죠. 두 번째는 정서적 학대 절대 하면 안 돼요.
세 번째는 언어적 학대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은 애들 당연히 때리면 안 되죠. 때리면 절대 안 돼요. 절대 때리는 거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정서적 학대라는 게 있죠. 정서적 학대는 혹시나 논란이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얘기는 안 하지만 정서적 학대는 아이들에게 욕을 한다라는 건 언어적 학대에 해당되지만 애가 나는 버려지는 것 같다. 혹은 엄마 아빠가 나를 방임해가지고 같이 관계를 교의 대의 관계가 없는 거예요. 심지어 이런 부분 있죠. 엄마 아빠가 술을 많이 먹느라고 얘를 막 술 먹고 나서 엄청나게 불편하게 만드는 게 있어요. 그런 것도 다 정서적 학대에 해당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애 앞에서 엄마 아빠가 그렇게 심하게 싸우는 거 다 정서적 학대예요. 또 세 번째는 언어적 학대. 실제로 욕을 하거나 아이들한테 강한 언어를 써서 그 아이들한테 상처를 주는 거 다 언어적 학대인데 이 세 가지를 빼면 일반적으로 뭐 하냐면은 애한테 단호한 설명을 하는 것. 어렸을 때부터 원래 했어야지 아이가 잘 컸겠죠. 보통 아이들이 이렇게 경찰에 전화를 하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3아웃제거든요. 3번 정도 경찰이 와야지 조치를 취하는데 보면은 애들이 갑작스럽게 변하는 경우는 솔직히 말하면 부모님들이 동의하에 병원에서 사실은 진료받아야 되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사실은. 그런데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결국에는 키워오는 과정에 있어서 아이들한테 신체적 학대 혹은 애를 때리면서 엉덩이 때리거나 이런 신체적 학대를 했거나 아니면 정서적 학대를 했거나 아니면 어느 폭력이 부모가 있었는지를 먼저 좀 확인해야 되는 경우가 있다. 그게 아닌 경우에 아이들이 그렇게 한다는 거는 아이들은 실제 사춘기 때 잘못된 어떤 뇌의 그 역기능적 문제가 좀 있는 거예요. 그런 경우는 실제로 부모가 동의하에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꼭 해줘야 되는 거다라는 거를 얘기 드립니다. 네. 질문 끝나셨어요? 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할 텐데 아무튼 오늘 도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내용들을 보시다가 또 궁금한 내용 있으면 뭐 다음에 또 만나서 하면 되니까 네. 의미 있는 그런 내용이었길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강의가 아동의 건강한 성장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교육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